저는 오늘 톡스에서 우리 음식을 전 식탐이 아닌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외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종로에서 태어나서 자란 서울 토박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도 서울에서 지내셨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특히 식품학 쪽을 관심을 많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 조교로 잠깐 있다가 식품회사 쪽으로 발을 돌려서 제품 개발 그리고 현장 QC 또 마케팅 지식을 좀 배워서 MD로도 또 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제품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 현장 사람들과의, 공장 현장 사람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또 고객 크레임 응대라든지 제가 많이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쪽은 내가 다시는 봐나. 그래서 싹 정리를 하고 미련 없이 제 이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서를 많이 탐독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김영환 소장님을 알게 됐으며 이쪽에 이제 방송 출연, 북포럼에 방송 출연을 하시게 돼서 그 인연으로 2011년부터 북포럼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북포럼에 푹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다 보면은 저자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 책을 왜 썼을까?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일개 한 독자로서는 그렇게 다가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북포럼을 통해서 독자와 만나고 Q&A를 갖고 하는데 제가 매력이 푹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정욱 박사님한 개별적으로 좀 인연이 맺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력을 들으시고 식품 영양학 지식을 가지고 동화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단 1000권의 책을 1년 내에 읽고 오면은 내가 독서 지도, 그러니까 동화 쓰는 지도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 하셔서 매일 도서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다 보니까 출근 도장 찍는 거 대비해서 자원봉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친해지게 되고 아이들에게 매일 동화를 읽어주는 월요 선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제 취미 생활인데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요. 또 저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저희 밥줄입니다. 저희 신랑이 하는 사업인데 제 홍보 차원에서 제가 명함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4D 체험관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 안다고 해서 남들이 아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3D 영화는 아시지요? 입체 영화. 거기에 오감 만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같이 영상에 따라서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그리고 바람이나 연무 같은 것도 나와서 자기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이따 스탠딩 파티라든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톡스에 올린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문화를 톡스에 올린 이유는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자. 1990년 중반쯤에서 한국 대기업하고 불란서 대기업 각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 구두상으로 다 업무 협약이 다 된 상태에서 서류 계약만 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모처럼 먼 나라에서 왔으니 불란서 이제 회장님 사모님이 집에서 한번 접대를 합시다 해가지고 귀빈 초청을 했어요. 귀빈 초청을 하고 이분도 한국 사람 대접을 처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스테이크를 좋아하더라. 스테이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소스를 굉장히 사모님만의 노하우로 비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초청받은 사장님께서 이게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A1 소스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밑에 눈치를 보던 전무님도 부장님도 저도요. 그래서 하고서 그 다음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사와 있던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깨졌는지. 수소문 끝에 알다 보니까 이 A1 소스를 찾은 게 화근이었어요. 불란서 사람들은 매일 신선한 재료로 그리고 그 안주인이 귀빈을 초대할 때는 내 노하우로 정성을 들여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알아준 거죠.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불란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한 미식가고 자존심이 강하고요. 바게트 같은 경우도 그날 만든 거는 그 다음날 안 먹습니다. 그럼 남은 건 어떡하냐? 공원에 가서 비둘기 주고 끝냅니다. 그날 아침에 새로 구운 빵을 먹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습관인데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큼, 불란서 사람들만큼 우리가 우리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단적인 예로, 요거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좀 틀리겠지만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뉴욕에서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 반죽이나 그런 게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래서 한식 세계화에 프라이드 치킨을 넣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오시다입니다. 왜냐? 입장을 바꿔서 햄버거에다가 데리야끼 소스를 얹었다고 햄버거를 일식으로 볼까요? 서양식으로 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프라이드 치킨은 서양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통과 혼이 들어가 있나요? 서민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나요? 물론 드라마에 출연을 이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스토리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 서민의 삶이 녹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일시적인 부흥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북포럼 회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하면은 프라이드 치킨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 음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콘서트 고어 하은경 저자님을 통해서 클래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어떻게 즐기는지, 클래식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얻어서 거기에 소모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우리 음식으로서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전문가들만이 만드는 한국 음식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포럼 내에서도 조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신랑의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고 노하우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북포럼만의 음식 문화가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음식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우선 만드는 사람과 먹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경과 수렵을 통해서 재료가 준비되겠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음식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먹는 장소하고 그리고 이것을 소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한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비법이 전수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음식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오늘 북포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끝내면은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야사를 다섯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잔치국수. 우리나라 음식이죠. 서민 음식입니다. 그러면 소면은 어디서 왔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모르셨죠? 일본에서 그 면기라고 하는 국수 커터기가 있습니다. 커터를 통해서 밀가루 반죽을 아주 얇게 잘라낸 거, 그거를 걸어서 저렇게 말린 것이 소면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저런 국수 공장 풍경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볼 수 있나요? 젊은 사람들 그건 모를걸요. 그거 똑똑 따먹다가 국수 공장 사장님한테 뒤통수 맞은 경험 있으신 분. 저랑 동갑이십니다. 동갑내이십니다. 자, 제일 많이들 먹는 소주. 저희 우리나라 이제 그 주류 문화는 다 쌀에서 발생을 합니다. 막걸리도 쌀 막걸리가 원조고요. 증류주도 쌀을 발효시켜서 증류시킨 원래 쌀 증류주가 저희 전통 소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량난으로 인해서 1965년도 양국관리법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막걸리도 그때 쌀막걸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졌었고요. 그래서 고구마 희석주를 만들고 고구마가 또 요즘 비싸지니까 타피오카에 의존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 희석주 때만 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25도에서 26도였습니다. 독한 술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마시기에는. 저도 지금 18도가 너무 독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서부터 도수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술 문화가 점차 낮은 도수로 가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회식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가족 위주의 그런 외식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 시장이 넓어지기 시작했죠. 저도수의 소주를 선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의 소주 회사의 전략적인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술이 안 팔리지 않습니까? 높은 도수의 술이 안 팔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난국을 해결하냐? 낮은 도수로 많이 마시게 하자. 그래서 18도씨, 19도씨 소주가 지금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삶은 달걀의 추억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요거는 직접 보신 분 별로 없으실걸요. 저도 민속촌에 가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서울 토박이라. 옛날에는 양계 사업이 이렇게 대기업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 뒤에 기르는 닭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아가지고 팔았습니다. 시장에, 재래시장에. 그 형태가 요거고요. 그리고 워낙 귀한 단백질 근본이다 보니까 어른들께만 드리는 게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달걀에 대해서. 그리고 애들한테까지도 먹일 수 있었을 때는 특별한 날, 소풍이라든지 먼 거리로 타지로 나갔을 때, 유학 갔을 때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던 칠성사이다와 삶은 달걀, 그것이 정서가 정착돼서 기차 여행 때는 삶은 달걀 꼭 먹어야지 뭔가 풀린 것 같지요. 또 소풍 문화가 이제는 외식 가봐야 돈 주고 또 많이 잘 사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구운 달걀로 해서 지금의 찜질방 문화로 들어와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흰색 달걀, 갈색 달걀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어느 순간 대형 마트나 슈퍼에 가도 흰색 달걀은 볼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양계업자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황색 달걀은, 갈색 달걀은 토종 달걀로 해가지고 판매하기가 좀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닭 같은 경우, 흰색 닭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나가지만 갈색 닭은 이제 토종 닭에 은근히 풀어가지고 마당에서 얼마 키우다 보면은 토종 닭 이렇게 돼서 판매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런 흰색 닭을 키우지 않게 되고 부활절, 색칠하기 좋은 그런 달걀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름떡볶이, 간장떡볶이죠. 지금 맨 위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종로에서 자라왔고 하기 때문에 통인시장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그 바로 밑에 금천교 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요만한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즐겨 먹던 단골집입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한번 가봤습니다. 설마 하면서 옛날 추억을 되새겨서 갔는데 그 할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떡볶이를 팔고 계신 겁니다. 그때도 할머니라고 불리셨으니까 많아야 한 60대 초반, 50대 후반. 단지 바뀐 거는 밑에 화로가 연탄 화로가 아니라 가스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통인시장에서 기름떡볶이는 저희가 자주 사 먹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점차 통인시장으로 번져나가고 통인시장이 마케팅을 잘했죠. 엽전에 비빔밥, 전 이런 거를
잘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색이 이제 통일시장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정식. 여러분들 한정식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 수라상에서 왔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12첩반상 아니면 사대부 잔치상, 물림상. 근데 역사적 고서를 보면은요, 고증을 보면 조선시대 연하는 외상이 기본이었습니다. 혼자 받는 상이요. 근데 한정식은 최소 2, 3인 이상 먹는 상입니다.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은 우리도 사람이 근본이 어디요 하고 따지려면 이름을 먼저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악렬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름을 한번 쳐봤습니다. 성은 한이요, 이름은 정식이라. 한국식 대쇼구, 정식은 일본어입니다. 모르셨죠? 일본식으로 백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임금님 저기 수라상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음식은 다 우리 음식이지 않습니까? 두레상도 있고 겸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조선시대에 임금님들은 5끼를 먹었습니다. 하루에. 하나, 둘, 셋 주식을 먹고 간식상을 2번 더 받으셨고요. 그리고 세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궁핍하고 이런 때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은 기근이 들든지 외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본인의 첩수도 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간식은 당연히, 간식상은 생략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런 식으로 서민들의 백성의 고충을 함께 하고자 나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밑에 있는 양반들은 더 하겠지요. 감히 임금님이 그렇게 식사를 줄일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근본을 임금님 수라상에서 보지 않고 요리집의 메뉴에서 왔다고 하는데 학설에 더 믿음이 갑니다. 그럼 요리집이 뭐냐? 옛날 조선 왕조시대가 몰락하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담당했던 상궁이라든지 숙수라든지 라인들 같은 경우에 궁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대문 안에 정착을 했는데 배운 게 요리니까 기생집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요리집을 차리든지 해가지고 접대용 문화로서 포지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2사람, 3사람 이상의 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음식이 푸짐할수록 양이 많고 가짓수가 많을수록 상대를 접대한다는 데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 재력 과시, 나는 이 정도다 당신을 대접합니다. 거기에서 한정식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톡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음식 문화를 알고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북포럼에서 하나씩 쌓아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니면 손주, 손녀가 더 밑에 내려가서는 그것이 정착이 돼서 그 시절에 이 음식은 그때 만들어졌대.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북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